1900년대 초반 하늘을 나는 일은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수많은 발명가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던 시기였다. 1912년 2월 4일 프랑스 파리는 이른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에펠탑 아래 광장에는 군중이 모여들었고 일부 기자들과 촬영 기사들은 이미 삼각대를 고정한 채 카메라 렌즈를 탑 위로 향하고 있었다. 그 시선의 정점에는 하늘을 향한 비전을 품은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날개가 아니라 외투를 입고 날기를 꿈꾸었다. 자신이 고안하고 제작한 낙하산 슈트를 몸에 걸친 채 실험을 위해 에펠탑 전망대 끝에 다다랐고 곧 이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은 파리의 아침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하늘을 향해 몸을 던졌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그리고 추락한 것은 그의 육신만이 아니었다. 함께 무너진 것은 한 인간의 이상, 도전, 그리고 냉정한 현실 앞에서 끝내 꺾여버린 비전이었다. 꿈을 향해 몸을 던진 그의 이름은 프란츠 라이엘트였다. 라이엘트는 1878년 10월 16일 보헤미아 지방에서 태어났다. 오늘날 체코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당시 독일어권 문화와 기술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뛰어난 아이로 자랐다. 어릴 적부터 천을 자르고 꿰매는 데 능했고 기계장치에도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학교보다는 스스로 손으로 배우는 기술에 몰두했다. 청년기에 접어들며 그는 더 넓은 가능성을 찾아 고국을 떠났다. 20대 초반에 프랑스로 이주한 그는 곧바로 파리로 향했고 낯선 땅에서도 재봉 기술 하나만으로 입지를 다져갔다. 프랑스어도 익숙지 않았고 가족도 친구도 없었지만 그는 오직 바늘과 실 그리고 원단으로 승부를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몽마르트르 근처에 자신만의 양복점을 열게 되었고 특히 여성복 분야에서 정교한 재단 솜씨로 명성을 얻게 된다. 고객 중에는 상류층 부인들도 있었고 그의 옷은 세련된 커팅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그의 진짜 열정은 재봉이 아니었다. 그가 진정으로 매료된 세계는 하늘이었다. 당시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유럽 전역은 비행기 개발 경쟁으로 뜨거웠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였다. 항공사고로 조종사들이 사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그는 날개가 아닌 옷으로 생명을 보호할 수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전통적인 낙하산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고안해낸다. 부피가 크고 다루기 힘든 낙하산이 아니라 일상복처럼 입고 있다가 위급한 순간에 펼쳐지는 말 그대로 입는 낙하 슈트였다. 그는 직접 옷을 설계했고 여러 겹의 천과 보강제를 사용해 실험용 슈트를 제봉했다. 초기에는 마네킹과 모형을 이용해 창문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슈트는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고 모형은 그대로 추락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실패는 단지 데이터였고 자신이 입으면 결과는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고 몇몇 동료 재단사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라이엘트는 그런 조롱과 걱정을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자신의 슈트를 다듬어갔다. 그는 자신을 조종사이자 발명가라고 여겼고 무엇보다도 실험의 마지막 주체는 자신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아침 8시 전가 프란츠 라이엘트는 자신의 파라슈트 슈트를 단단히 여민 채 에펠탑의 1층 전망대 지상으로부터 약 57m 높이의 난간으로 향했다. 철제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갈 때마다 발끝에는 서리가 앉았고 그의 호흡은 허공의 뿌연 입김으로 흩어졌다. 그날의 파리는 영하 4도의 혹한이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대기는 묘하게 무거웠고 탑 주변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그 아래 에펠탑 광장에는 1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고 일부는 그의 결심을 응원하듯 박수를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기자들과 영화 촬영 기사들이 섞여 있었고 두 대의 카메라가 전망대를 향해 무음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렌즈는 그의 모습을 정면으로 포착하고 있었고 필름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라이엘트는 난간 앞에 섰다. 그의 몸은 분명 떨고 있었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래를 내려다본 뒤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리고 미소 아닌 미소를 머금은 채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그 순간 멈춘 듯 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끊긴 채 공기마저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경찰관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와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그 어떤 설득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난간을 넘었다. 두 발을 공중에 내딛는 찰나 그의 실루엣은 에펠탑 구조물의 곡선 속에서 잠시 멈춘 듯 보였고 이내 중력의 법칙은 무자비하게 작동했다.
라이엘트는 하늘을 향한 인간 의지의 상징처럼 떠올랐지만 불과 몇 초 후 그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낙하슈트는 의도대로 펼쳐지지 않았다. 그의 몸은 저항 없이 낙하했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어떤 유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쇳덩이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고 굳게 얼어붙은 땅이 그를 맞이했다. 충돌음은 광장 전체를 가로질렀고 구경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비명을 질렀으며 몇몇은 얼굴을 돌리거나 눈을 감았다. 현장은 충격에 빠졌다. 경찰은 곧바로 접근을 통제했고 의사는 현장에서 사망을 선언했다. 기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군중은 조용히 흩어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은 그대로 필름에 남아있으며 지금도 전 세계의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채널에서 사용된다. 그는 단지 죽은 것이 아니라 기록된 채 사망한 최초의 낙하산 실험자였다. 이 사고는 곧 프랑스 전역에 보도되었다. 당시 르피가로, 르마탱 등 주요 신문은 일제히 그의 죽음을 다루었고 낙하산 실험에 대한 회의론도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라이엘트의 용기에 경외감을 표했다. 그는 위험을 알면서도 꿈을 위해 자신을 던진 인간이었다. 비록 그의 실험은 실패였지만 낙하산 기술 발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이후 더 안전한 구조와 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몇몇 엔지니어는 그의 설계를 분석하며 왜 낙하에 실패했는지를 공식적으로 기록했고 그의 실수는 미래를 위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추락했던 에펠탑 1층에는 그를 기리는 어떤 표지석도 남지 않았다. 그날의 실험은 역사 속에 단 한 줄로 남았을 뿐이며 파리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져 갔다. 프란츠 라이엘트의 무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파리 외곽의 한 공동묘지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는 꽃도 발걸음도 드물다. 살아있을 때 그토록 바라던 하늘과는 이젠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거리다. 몇몇 역사가들과 항공기술 연구자들은 그를 비극적 이상주의자라 불렀다. 그의 시도는 분명 무모했고 기술적으로 미완성이었지만 동시에 순수하고 절실한 꿈이었다. 그는 실패했고 죽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믿는 것을 몸소 증명하려 한 사람이었다. 남들이 비웃을 때도 조롱하거나 걱정할 때조차도 그는 끝까지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프란츠 라이엘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늘을 갈망하며 동시에 얼마나 쉽게 추락할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있다. 그의 마지막 비행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날기를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그날 에펠탑에서 떨어진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이상이었고 과학에 대한 낭만이었고 인간이 끝내 손에 넣지 못한 안전한 도전이라는 개념 자체였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을 기억하지만 어떤 도전은 시도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라이엘트는 실패했지만 그가 남긴 발자국은 아직도 에펠탑 철제 구조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그 자리를 돌아보지 않지만 하늘을 향해 발을 내디딘 그 첫걸음은 세상에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을 단 하나의 추락이었다.